(2020) 미국 대선이 대혼전 끝에 민주당 조 바이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미국을 넘어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올 이번 정권 교체,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또 경제 등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톡톡 동해인에서는 안방 강연과 또 토크를 통해서 미국 대선 이후 달라질 한반도 외교 안보 지형 그리고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The President-elec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oe Biden.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국제지역학 교수 박원곤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사실 주변국에 돌아가는 정세부터 다 확인을 하고 스스로 이것을 찾아보게 되죠. 뭐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한국의 번영과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변을 알아야 되고 세계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아마 그런 것이 저로 하여금 이 학문을 계속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동해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11월을 가장 누구보다 뜨겁게 보내고 계신 분인데요.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박원곤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엄청 바쁘시죠? 예, 좀 바빴습니다. 제가 뭐 예전부터 워낙 방송에서 자주 뵈서 좀 친근한 기분이 드는데 요즘 뭐 특히 더 자주 뵙게 되더라고요. 방송 얼마나 하세요? 글쎄 뭐 미국 대선이 있었던 11월 3일 날부터 그 주는 내내 방송을 했고요. 제가 특별히 세보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4일 날 미국에 3일 날 선거가 있으니까 4일 날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7시 반부터 끝나고 집에 오니까 한 10시 정도. 뭐 방송국에서는 5시간을 쉬지 않고 해갖고 제가 5시간이요? 예, 밥도 못 먹고 와. 화장실도 못 가고 그랬습니다. 뭐 토론 방송 하셨어요? 그 당일날 개표를 하는 거를 미국 개표를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면서 생방송으로 하니까요. 중간에 이렇게 끊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예. 진짜 강행군이네요. 이건 뭐 제일 잘 나가는 연예인 스케줄이랑 버금가는 예, 제가 알기로는 뭐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분이시기 때문에 뭐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이 참 너무 뜨거웠죠. 뭐 미국 대선은 늘 관심의 대상이긴 한데 이번에 유독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잠깐씩 내가 지금 미국 시민이 됐나?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냥 시시각각 미국 대선에 이렇게 다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거든요. 왜 이랬던 걸까요? 글쎄 뭐 저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 자기가 이 펜실베니아 미국에 있는 한 주의 펜실베니아 유권자가 누구한테 투표를 할지 관심을 가질지 몰랐다. 그럼 미국 선거 제도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리랑 다른 선거인단 간접 선거인데 뭐 선거 제도를 다 알게 될지 모르고 특히 미국 지도를 놓고 다 자기가 공부를 해서 뭐 플로리다가 어디 있고 아리조나가 어디 있고 그걸 다 알게 됐다. 그만큼 미국이 중요한 국가다라는 거겠죠. 특히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굉장히 오랜 기간 가장 친밀한 국가이자 중요한 국가였고 또 특히 가장 큰 변수는 지난 4년 가까이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그 독특한 인물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굉장히 많은 이전과는 다른 특히 좀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행동들 때문에 앞으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을 더 하게 되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트럼프가 워낙 그 미국 역사상 역대 이런 대통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독특한 인물이고 기괴한 행동과 언행들도 많았고요. 뭐 살충제 얘기도 있었고 마스크 안 쓰고 나타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트럼프가 해온 행동들을 봤을 때 재선은 당연히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을 앞두고
예측이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관심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트럼프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그런 기괴한 행동들을 하고도 여전히 재선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점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하신 뭐 기행이라고 할까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어서 특히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24만 명 이상 사망을 했고 그러니까요. 전 세계 최대 확진자가 있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처음부터 확실하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전염병이다라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미국 국민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 지금 개발이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또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살충제를 먹으면 된다 아니면 나가서 자외선을 쐬면 된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7천만 표 이상을 받았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역대 최다 득표를 한 패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약간 미국의 전반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의 꿈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죄송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는데 미국 사람들이 교외 외곽 지역에 뭐 굉장히 넓은데 좋은 집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게 중산층인데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은퇴하면은 어느 정도 연금 받고 노후를 즐길 수 있고 살 수 있고 또 아프면 병원 갈 수 있고 자식들 대학 교육 시킬 수 있고 그 정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의 꿈인데 이게 무너졌습니다. 9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특히 지금 가장 핵심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러스트벨트, 쇠락한 공업지역, 미국 중부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던 그 지역들이 미국이 제조업에서 다 지금 쇠퇴를 해버렸고 뭐 철강 산업이라든지 자동차 이제 더 이상 미국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생산을 못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 중산층들이 붕괴하면서 그들이 이제 분노하기 시작한 거죠.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뭐 계속해서 자기 집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계속해서 삶은 빡빡해지고 특히 젊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미국의 학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대학을 가고 나서는 대학 졸업하고 10년, 20년을 그걸 다 갚아야 되는 돈을 빌렸다가 갚아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좌절감, 울분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트럼프라는 독특한 인물이 딱 그 울분이 퍼지는 지점에 서서 이것은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 때문이야. 이것은 한국같이 부유한 국가가 방위 분담을 내지 않아서 그래. 이거는 중국이 미국의 시장만 활용해서 그래. 그런 식으로 그 분노를 외부에 발산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은 거죠. 즉 그걸 우리가 흔히 트럼피즘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들의 그런 좌절감,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대변을 하면서 2016년에도 아무도 예상 못한 선거에서 이긴 거죠. 그러니까요. 이번 선거에서도 거의 뭐 가시 400만 표 차이니까 끝까지 결과를 모르는 그런 선거가 진행이 된 거였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워낙 뭐 세계적인 사업가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공략하는 법을 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되게 그 쇼맨십도 대단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인기의 뭐 요인이 됐었겠죠? 그렇습니다. 워낙 또 방송을 오래 했고 본인이 리얼리티 쇼를 계속 진행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트럼프의 유세를 가면요. 이게 일종의 락 콘서트 같은 늘 조명과 무대가 잘 돼 있고 음악이 나오면서 딱 스타처럼 쭉 들어오고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게 트럼프 대통령이 재작년에 한국을 방문을 했을 때 용산 기지에서 있다가 갔는데요. 거기서 움직일 때 그 장병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스테이지도 정말 잘 만들어졌고 뒤에 첨단 무기의 그 비행기가 서 있고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쫙 걸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왔냐면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가 나왔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나왔어요. 둘이서 걸어 나오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녀와 야수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한 나라 대통령이 할 얘기는 아닌데 그만큼 그랬더니 거기 모여있는 미군들을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심리 또 군중을 동원하는 거 그런 거에 굉장히 그 잘하는 기술이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게요. 정말 타고난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재선에서도 그렇게 악재가 사실 많았는데도 뭐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그랬던 것 같고요. 미국 대선에 대해서만큼은 또 우리 교수님께서 누구보다 전문가시니까 핵심 요약 오늘 들려주러 오셨잖아요. 강연 먼저 듣고 또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미국 대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셨죠. 남의 나라 선거인데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경우가 있었을까 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펜실바니아의 유권자가 누구한테 투표를 하는지 관심이 가질지 제가 평생 생각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지난주 내내 정말 뜨겁게 미국 대선이 한국을 달궜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눌 얘기는 미국 대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만큼 관심이 있는 거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한국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한국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가장 강대국으로서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단임이기 때문에 앞으로 4년간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집중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워낙 독특하고 또 지난 4년 가까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우리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물론 이건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그런 정책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커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예상대로 됐습니다. 물론 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중간에 과연 바이든 후보가 이길 것인가 하는 적지 않은 의구심이 됐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바이든 후보를 선출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트럼프 후보가 받은 표 7천만 표가 넘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받은 표도 무려 7,400만 표이기 때문에 미국 선거상 역대 가장 많은 득표를 해서 승리한 그런 후보가 됐고 또한 가장 많은 득표를 했음에도 또 이 패배한 그런 또 그 새로운 결과를 지금 만들어낸 선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과연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난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정치 체제라는 것 자체가 지난 4년간 굉장히 양극화돼 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층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트럼프를 지지했고 반면에 트럼프를 반대하는 바이든 중심으로 뭉친 그 지지층은 또 민주당을 무조건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양극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해악적인 존재다. 타협이 안 된 서로가 없어져야 미국의 이해가 훨씬 더 반영이 된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전개가 됐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후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풀어갈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런 관건으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은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제주의라는 것을 무시하고 미국의 단기 이익만 쫓아가는 그런 일방주의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한국도 적지 않은 피해를 받은 국가 중에 하나죠. 다행히 한미 간의 FT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손해보지 않고 재개정을 했지만 개정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무역 흑자를 본다 하면서 개정을 요구를 해왔던 그런 모습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해외 주된 미군에 대해서 일종의 입버릇처럼 필요하면 감축하고 철수하겠다라는 그런 방위 공약을 저해하는 그런 표현도 적지 않게 해왔죠. 전반적으로 볼 때 트럼프의 4년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만들어졌 국제 질서를 많이 흔들었던 그런 4년입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만큼이 한국이 번영하고 또 안보를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자유주의 국제 질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국제 질서가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바이든은 저는 미국의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전반적으로 이전과 다르게 쇠퇴해 가는 모습은 분명히 보입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된 것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가 쌓여서 결국 터졌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01년 9.11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그 테러와의 전쟁은 사실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전비를 썼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국력이 굉장히 지금 약화된 상태까지 왔고요. 더불어서 2008년에 우리도 다 기억하는 금융위기가 왔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상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오바마,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던 오바마는 나름대로 국내 개혁과 대외적인 개입의 축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사실상 큰 성과를 보지 못했고
그 틈을 타서 등장한 것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매우 거칠게 미국 중산층의 어려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전체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중산층의 어려움을 미국에 와 있는 이민자, 불법 이민자,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그러한 부유한 국가들이 내지 않는 방위비, 그리고 마지막 2년 동안 중국이다라는 식으로 거칠게 미국민들을 일종의 선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결국 이번 선거에서 지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의 그런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미국이 지난 4년간 보여줬던 이 일방주의를 어떻게 청산하고 다시 국제사회의 지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국제주의를 다시 갖고 오느냐가 바이든 후보에 남겨진 큰 숙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반도 문제를 좀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제일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북한 문제겠죠. 과연 북한을 어떻게 바이든 후보가 다룰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그 2차 미국 대선 토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차 대선 토론의 주제 중에 하나가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그 외교 정책 주제로 들어가면서 바이든 당시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간에 굉장히 각을 세우면서 오랫동안 대북 정책을 갖고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이 자기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바탕으로 자기가 재선이 되면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할 수 있다. 자기가 한반도의 전쟁을 막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깡패라고 바이든 후보는 칭하면서 그런 독재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바이든 지금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핵화 정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바이든 후보가 얘기하는 비핵화 정책이라는 것은 실무회담을 강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통해서 뭘 해내가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실무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의 목표, 비핵화의 과정을 모두 망라한 일종의 로드맵을 만든 후에 그 다음에 고위급 회담 또 필요하면 정상회담으로 가겠다. 이것이 원래 보통의 그런 접근인데 그 접근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 바이든 후보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동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미 동맹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이 어려움을 겪었죠.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한국의 언론사 중에 하나의 기고한 글을 통해서 자기는 한국을 더 이상 갈취하지 않겠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국과 같은 편에 서 있고 동맹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도 여러 가지로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특히 미 의회의 민주당 차원에서는 동맹국의 방위비를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그런 비상식적인 일방적인 방법이 아니라 한국과 충분히 협의해서 납득 가능한 수준의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방위비 분담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 정책에서 바이든 후보가 새롭게 말씀드린 이른바 바텀업, 실무 협상을 중시하는 그런 방침은 현재 한국 정부의 접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 간의 일종의 통큰 결정, 이게 북한식 표현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겠다라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요한 것은 새로 출범한 이 바이든 행정부와 대북 정책에 대해서 공조하는 것이죠. 당연히 서로 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얼마나 빨리 이것을 공조해서 이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같은 정책 방향을 갖고 같은 접근을 하며 북한을 관리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 대선에 대해서 아주 알기 쉽게 요약을 쏙쏙 잘해주셔서 정리가 참 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미국 사회가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그 분열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졌다는 사실이 좀 많이 충격적이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됐을까요?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것이 오랫동안 쌓인 것
약간 터져 나왔다. 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특히 그 미국의 무너진 중산층들의 울분이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깊숙하게 박혀 있었다라는 예. 거고, 또 문제는 앞으로도 이것이 그렇게 좋아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보인다라는 거죠. 일종의 미국에선 착시 현상이다라고도 이미 일부에서는 얘기를 할 정도로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번에 특히 코로나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아니고 전체적인 세계 경제의 변화였고, 거기서 또 특히 미국이 그런 그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의 이제 동부 쪽 도시들, 거기는 우리가 뉴욕의 월스트리트라고 불리는 금융의 중심지. 네. 서부에 있는 거는 실리콘밸리라고 네. 불리는 또 첨단 기술을 하는 그런 쪽을 중심으로 미국의 경제를 견인해서 끌어갔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쇠락하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은 잘 사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늘 팍팍할까? 다들 잘 산다고 하는데 나는 왜 정규직에서 밀려나서 비정규직을 가야 되는가? 박탈감 이런 거. 박탈감이라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것을 갚지도 못하고, 집값은 올라가고, 물가에 대해서 특히 학비는 계속 비싸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못 받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울분이 깊이 쌓여 있는 것이 지금 터져 나온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우리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기행을 일삼고, 그냥 뭐 상식적으로 옆에서 뭐 객관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그 몰락한 중산층들의 울분을 대변하니까 그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이든 후보, 바이든 당선인의 굉장히 큰 숙제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구조적인 어려움을 중산층을 다시 복귀를 시킬 것이냐. 더불어서 자기를 반대하고 트럼프를 지지했던 7천만 명의 미국인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그것이 이루어져야 미국이 온전하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얘기랑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포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러스트벨트를 좀 떠올리게 되는 또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우리 지역 분들이 또 남일 같지 않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좀 비교를 한다면은 뭐 조금 무리는 있겠습니다만, 뭐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저는 한국도 매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포항은 뭐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죠. 네. 또 옆에 있는 울산은 자동차 그렇죠. 그런 조선인데, 지금 사실상 우리도 이런 제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중국이 계속 올라오고 네. 있고, 우리도 지금 산업 구조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시절이고, 많이 알려진 인공지능 AI라든지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그쪽으로 많은 부분 옮겨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한국의 성장을 이끌어온 이런 기본적인 제조업 또 중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혹시라도 이것이 변화되는 새로운 산업 구조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면 참 안타깝게도 말씀을 나눈 계속 쇠락한 공업지대, 미국의 러스트벨트 같은 그런 상황이 한국에도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조업을 갖고 가되 여기에 따라서 또 변화되는 거와 어떻게 잘 연계해서 순조롭게 이것을 변화시키느냐, 그것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고민이 심각하게 그리고 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접전 끝에 이제 1월이면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텐데 우리나라에도 뭐 큰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우리나라 정세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큰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말 남의 나라 선거 같지 않게 그렇게 뭐 모든 거를 며칠씩 특보를 하면서 따라갔지 않습니까? 일단은 가장 핵심은 과연 북한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제가 강의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썩히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이 행정부 사이에는 분명히 북한 핵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접근도 다르고, 근데 우리 정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그 행정부랑 지금 한 3년 가까이 그 이상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이른바 이 정상 간의 소통을 통한 어떤 비핵화의 방안을 여전히 좀 선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죠. 저는 그 방법이 딱히 틀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북한 핵 문제 거의 30년 가까이 다뤄오면서 모든 방법을 안 해본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어떤 정상 간의 그런 통큰 결정을 통해서 한번 뚫어보자라는 것이 나름대로 잘 되면 효과를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여전히 가장 핵심적이면서 중요한 문제가 걸려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이죠. 우리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기행들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뭐 이미 다 확인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튼 전 국가안보 부장관의 회고록이라든지 아니면 밥 우드워드가 쓴 책이라든지 아예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말이 지금 다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8년
첫 싱가포르에서 6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회담을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은 이런 회담은 사실은 별로 의미 없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사진 찍고 나가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볼튼 보좌관이 명확히 쓰고 있거든요. 그 거짓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노이에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죠. 하노이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참모들한테 하는 것이 북한이 제시한 이안을 받으면 내가 정치적으로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진정성을 갖고 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루고 있느냐. 이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탑다운 방식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면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진정성 있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했으면은 과연 한반도의 평화가 올까에 대해 저는 상당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그 탑다운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도가 불순했다. 또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할 부분은 아무래도 경제일 것 같아요. 기대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뭐 개표 직후에 코스피가 연 고점을 찍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될까요? 경제는 일단 확실성, 불확실성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경제에 대해서는 늘 불확실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마치 자기의 무기처럼 언제든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썼거든요. 사실 한국에 대해서도 관세 카드를 계속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바이든의 새 행정부는 투명한 정책을 하겠죠. 옛날로 돌아가서 미국이 했던 그런 원래 규칙과 규범의 그 원칙에 기반한 그런 경제 정책을 운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근데 거기에 결국 핵심은 미중 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경제를 얘기하면서 미중 간의 관계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G 같은 경우 우리 지금 사용하지 마라. 화웨이 제품 사용하지 마라. 그게 미중 간의 갈등에서 나오는 건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대비해야 될 건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뭐 트럼프가 됐던 바이든이 됐던 미국 전체의 정책 방향이 이미 글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바이든의 새 행정부에서 한국이 받는 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에 대해서 이른바 반중 전선을 만들자 해갖고 동맹국을 규합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주의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미국의 이익, 뭐 자기의 정치적 이해를 막 얘기를 하면서 중국 문제에 대해서만 동맹국과 우호국가 힘을 합쳐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을 비롯해 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게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모순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종의 명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 바이든 후보가 강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동맹국을 복원하겠다, 동맹을.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가치 하에서 모여라 하면은 이거 한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렇죠. 거기서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할수록 자연스럽게 이거는 중국에 대적하는 전선이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 국가니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전같이 중국이나 미국이나 그 압박은 심해질 텐데 거기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는 그렇겠네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지금 중국에 대한 입장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바이든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다. 반도체나 뭐 이런 쪽을 생각했을 때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글로벌 그 세계에 대한 공급망을 분명히 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이든 그 행정부도 계속 그렇게 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서 특히 첨단 산업이나 그런 거는 중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중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공정인 거, 자유주의적인 아닌 경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수정을 하라라고 요구를 할 텐데 중국은 체제상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그 틈을 지금 한국이 결국 중국이랑 경쟁하는 많은 분야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반도체를 비롯해서 그 부분을 한국이 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과연 중장기적으로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 이건 사실 미국과 중국의 이 경쟁의 근본을 봐야 되는데 미중 간의 경쟁에서 누가 확실히 승자가 나오게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이미 중국이 그렇게는 너무 많이 성장을 해버린 상황이라서 뭐 저 같은 사람은 적게는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소 30년, 한 세대, 뭐 100년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와중에서 과연 한국이 그만큼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암울한 전망인데 쉽진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저는 뭐 매일 뉴스를 보기도 합니다만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더 재밌네요. 우리가 뭐 미국이랑 지구 반대편에 있기는 하지만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정말 뭐 꼭 남의 일은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미국 또는 뭐 세계 정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겠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의 위치를 놓고 보면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첫 시간에 이제 비슷한 과목을 가르치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이 만약에 유럽에 있다면 우리가 5개 손가락 안에 드는 강대국이다. 근데 한국의 지금 위치를 보면 주변의 국가들을 봐라. 러시아, 중국, 일본, 심지어는 북한까지. 군사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 5위 안에 드는 국가. 한국은 전체 국력, 종합 국력이 좋은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뭐 경제력은 11, 2등 하고 군사력은 5, 6 정도로 하는 그 강대국이죠.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국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깥 세상, 특히 주변에 있는 국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세계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생존과 번영의 필수적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경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 구조 자체가 지금 해외의 수출 의존도가 80%, 내수 시장이 20%.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지금 이룰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내수 시장으로.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도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제가 일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거꾸로입니다. 일본은 내수 시장 비율이 80% 가까이 되니까 외부의 영향을 훨씬 덜 받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국가는 당연히 지금 세계 질서의 지구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고 주변국이 어떤 정책을 갖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외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통일이라는 것이 뭐 분단의 역사도 그렇고 통일의 역사도 남북 간에 합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주변국의 이해가 네. 너무나도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주변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통일의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그들과 어떻게 협력을 하고 어떻게 그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 질서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러네요. 생존의 문제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 와닿습니다. 교수님은 이 분야에 얼마나 연구를 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한 거는 1995년에 그 국방부 산하의 한국국방연구원이라는 국제기관에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한동대에 오게 됐는데요. 18년 동안 거기서 일을 했고요. 꽤 되긴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이제 총 25년이나 이 분야를 연구를 하신 거면은 뭐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신다고요. 어렵나요? 어렵죠. 그리고 어떻게 설명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는데 특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네. 예측의 영역은 글쎄요, 저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겠지만 최대한 이제 가깝게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이런 분이 계시니까 또 우리나라가 계속 또 발전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많이 응원을 드리고요.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